조카로 이어지는 불행은 베토벤만의 책임인가? 오늘의 육아 4월 1일 베토벤 3부 베토벤으로 끝나지 않은 억압음악의 비극. 우리는 이제 베토벤의 인생 후반부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삶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아픔이 조카 카를에게로 이어진 이야기는 사실 많은 이들이 잘 모릅니다. 조부의 따뜻함, 아버지의 그늘, 청년기의 고독한 분투를 지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음악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없는 관계, 점점 심해지는 청력 상실, 그리고 마음을 나눌 누군가 없는 산. 그런 그를 조용히 오랫동안 사모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슈베르트. 그는 숱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병상에 있는 베토벤을 찾아왔고 둘은 마침내 짧은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베토벤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1년 후 슈베르트 역시 세상을 떠나지요. 지금도 오스트리아 빈의 중앙묘지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의 무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물론 모차르트의 무덤은 상징적인 기념비이지만 세 사람은 그렇게 음악의 순례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슈베르트는 조카 카를 대신 나타난 또 하나의 젊은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카와 마찬가지로 베토벤의 마음을 오래 품었지만 결국 1년 후 그 곁으로 따라갑니다. 이번 3부에서는 고독한 천재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그의 말년과 사랑, 후회,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깊은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와 조카 카를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세대 간 반복되는 감정의 그림자를 되짚어봅니다. 1. 점점 잃어가는 청력. 청력은 이미 20대 후반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지만 40대에 접어든 베토벤은 거의 완전히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대화 노트를 통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음악가로서 이보다 더 잔혹한 운명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표현합니다. 실패한 사랑과 불멸의 연인. 그는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사랑한 여성들은 3명이나 있었지만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812년 여름 그는 불멸의 여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의 천사, 나의 전부, 나의 자아여. 그러나 그 편지는 발송하지 않았고 그 연인이 누구였는지도 역사에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늘 시작은 있었지만 끝을 맺지 못한 채 편지 속에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희미한 사랑처럼, 또 어쩌면 소극적이기만 했던 엄마처럼. 3. 고독과 창작의 정점. 청력 상실, 사랑의 실패, 점점 좁아지는 인간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보다 깊고 위대한 음악을 작곡합니다. 교향곡 9번 합창, 후기 피아노 소나타, 현악 사중주 등. 그의 말년 작품은 인류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로 꼽힙니다. 4. 형제, 조카, 그리고 가정의 부재. 그는 동생 카스파르의 죽음 후 조카 카를의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나 조카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그는 카를에게 음악 교육과 성공을 강요했고 그 기대와 통제는 결국 조카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 되었습니다. 1826년 카를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베토벤은 조부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했지만 어느새 자신이 아버지 요한의 방식으로 조카를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관계는 마치 조부 요한 베토벤 카를로 이어지는 감정의 대물림, 세대 간 패턴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는 결국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지지와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날의 부모에게 주는 교훈. 우리는 종종 자신이 겪은 아픔을 알면서도 그 아픔을 되풀이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는 가장 쉽게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받았던 사랑의 방식이 그런 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베토벤이 여인들에게 고백을 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지만 그의 지성과 감성은 거기까지 도달해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요한의 방식대로 조언하고 충고하고 목이 아프게 참견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그는 끝내 온전히 직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조카에게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방식대로 사랑을 주었고 그 방식이 또다시 하나의 상처로 남았던 것입니다. 무의식의 반복을 끊고 의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부모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6. 마지막 시간들. 그의 말년은 병과 고통, 그리고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곡을 멈추지 않았고 1827년 3월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삶은 고독했지만 그의 음악은 수많은 이들과 함께했던 것이었습니다. 7. 우리에게 남긴 질문. 정서학자 존 볼비는 말했었지요. 사랑받은 아이만이 사랑할 수 있다. 베토벤은 짧게 받은 사랑의 기억을 붙들고 그 결핍을 음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음악은 누군가에게 완전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은 말보다 시선과 시간 속에서 전해집니다. 우리는 말없이 아이의 곁을 지키는 초상화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베토벤은 사랑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고 그가 전하지 못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손자와 손녀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줘야 할 때는 아닐까요? 베토벤의 음악은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 가득한 슬픔이 차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만약 베토벤이 오늘날 살아와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이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